자, 오늘 저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그 두 개 챕터가 남아 있고 뒤에 이렇게 요약돼 있는 것이 있는데 남아 있는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는 직업으로 보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그 택배 기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이렇게 가중화되고 우버 때는 뭐 아무튼 미국 법정에서는 이제 노동자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기경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시간에 일을 하고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원할 땐 쉬고 하는 그러한 그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노동에 대한 그런 규정하고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나온 용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국고용원에서 나온 플랫폼 노동자의 남녀의 차이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뭔가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남성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좁은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고, 제가 그 카카오 사회이사를 할 때 유일하게 막은 게 뭐냐면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오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토에 직접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 같은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뭐 한 달에 200억씩 순이익이 나고 하는 그런 계산법들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뭐 역전에 보면 뭐 인력 소개, 뭐 아줌마 파출부 소개 뭐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했다는 것도 저도 약간의 일조를 한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여성의 플랫폼 노동자와 그다음에 남성의 플랫폼 노동자가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에 과거에 뭐 4대 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받던 것들이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후보의 단체 협약 같은 것들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마다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혼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조상구 대표가 오셨지만 이제 공유 경제하고도 또 맞물려서 이게 공유라는 개념이 경제가 붙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미디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옴니 채널이 되면서 다양한 채널로다가 미디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랫폼화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미디어만 미디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미디어인 그런 상태가 됐죠. 여기서 미디어의 변화에 대한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계 제로, 그 다음에 사용자의 확대. 이게 사용자의 확대가 생산자이면서도 사용자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셋째, SNS 확충. 뭐 어떤 것도 지금은 이제 SNS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는. 그리고 네 번째는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경쟁이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얘기. 과거에는 페이스북하고 일반 뭐 광고 일반 TV하고의 경쟁이 없었고 TV와 라디오의 경쟁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이게 믹싱이 돼가지고 어디나 다 같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생산에서 유통 자원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다. 저는 아직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이 애플의 형태처럼 수직 계열화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 평준화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 이제 김진영 대표가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CNDP를 했었죠.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이렇게 해서 CNDP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여섯 번째 플랫폼 중심에서는 콘텐츠 서비스 CSND 그래서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모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콘텐츠가 다양화됐고 다변화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돼서 빅데이터 되가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고 그다음에 개인화되고 작고 뭐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좀 이제 정확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의 예를 들고 뭐 왓챠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의 혁신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 얘기고요. 스타트업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제가 좀 오래전에 오래됐죠. 네이버의 광고가 TV 3사의 광고 매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정도. 그럼 이미 다 넘어간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영상을 어떻게든 간에 작게 잘라서 딜리버리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영상을 배송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하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고 투자도 하고 구축도 하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서로 이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굉장히 고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이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로봇을 통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이게 보니까 이게 로봇 기사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기사하고 뭐 거의 차별이 없는 뭐 무슨 사건이라면 바로 5초 내에 뭐 몇 초 내에 기사화돼서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뉴스 방식의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화 전략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의 그 유료화에 대한 바람이 불 때 우리 김준영 대표는 그때도 아마 제가 유료화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김 대표하고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유료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그다음에 인터넷은 공짜다. 지금 인터넷 공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유료화가 될 거야. 그래서 유료화를 해가지고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프리첼인가 넷양인가 하는 회사들이 유료화를 뭐 이렇게 엄청 시도했다가 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유료화 전략의 8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료 제공하는 콘텐츠를 줄인다. 그리고 구독료를 할인해 준다. 물론 이게 미디어 쪽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을 늘린다. 자동갱신 옵션을 이렇게 올리고 온보딩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 다음에 콘텐츠를 특화한다. 미디어 브랜드를 강화한다. 뭐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 기사가 좋을 거야 해서 무조건 내는 것들. 그 다음에 가치 전달, 편지, 구독 제한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콘텐츠가 좋아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 콘텐츠, 브랜드, 그 다음에 뭐 유료화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냐? 과연 저기 그 미디어를 브랜딩화 시키는 거는 그만큼 또 보조금 모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 우리 김 대표님 오셨지만 잠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뒤에 그 부록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록에 네트워크의 유형의 중앙 집중형, 탈집중형, 분산형.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유형은 뭐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26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아마존의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냅킨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고객이 많아지면 공급자가 많아지면 물건이 싸지고 그래서 다시 또 고객이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상구 대표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지영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시면은 우리 인사 좀 나누시죠. 이렇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한번 우리 김지영 대표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플랫폼 공부하는 데에 은사분이셨습니다. 우리 김지영 대표님 책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플랫폼이 말하다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사실 그래서 네,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정말 오셨으니까 귀한 말씀 좀 이렇게 듣는데 여기 저희가 궁금한 게 이렇게 그 우리 사실 논의 주제로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공 플랫폼 중에 뭐 성공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이거 저기 질문 혹시 누가 주신 거예요? 공공 플랫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네. 저기 우리 김재영 대표 계실 때 한번 의견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공공 플랫폼은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내용 같기도 한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금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정부가 굉장히 큰 경제적인 그 주체가 돼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예컨대 무슨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쓰레기 줍거나 이런 정도의 일만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어렸을 때 아주 간단한 뭐 이렇게 그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같은 그런 서당 같은 교육을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인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연결만 해준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고품질 노인 일자리가 될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적인 정부의 막대한 이제 재정 지출이 노인 복지라고 해서 그냥 막 뿌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 퀄리티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서로 커넥션 해주는 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의 어떤 이익 창출이기 전에 어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목적의 플랫폼 같은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은 좀 될 수가 없을까? 그런 게 연결이 되는 플랫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저기 김지영 대표께서 저렇게 더 좋은 얘기를 이렇게 잘 정제하는 시간을 좀 드릴 겸해서 이 질문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하고 그 G4C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정부가 민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공 플랫폼으로서는 우리 국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자정부 같은 경우가 성공 사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 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제 사회적 기여를 위한 그런 공공 플랫폼 뭐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은 느낌. 혹시 뭐 다른 분 의견 있으시거나? 제가 어찌 보면 사업이 공공 서비스 플랫폼 개념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시장에 제 주 고객이 이제 B2G인 지방 자치단체 수도 서비스 사업자나 이제 수자원공사가 제 주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 쪽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도 뭐 스마트 워터시티 플랫폼 뭐 추진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요즘 주변에 워낙에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어떤 형식으로 적용을 해서 혁신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공공 쪽에 이 플랫폼의 한계가 이게 저는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플랫폼이란 게 이제 가장 이제 메인 흐름으로 가는 게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경제 플랫폼은 어찌 보면은 그 예전에 이민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응? AX 플러스 BX 플러스 CX에서 A, B, C 가로를 닫고 X 두 개를 없애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플랫폼의 개념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제적인 밸류도 될 수 있고 다른 밸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X가 두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뭔가 뭐 어떤 뭐 그 휴먼 리소스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의 그 피해가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그거에 따른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은 이게 혁신보다는 분배 쪽을 되게 선호하는 그런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공 영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플랫폼이라는 게 공공 영역에서 적용이 돼서 뭘 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는 법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서플라이 하는 데들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난공불락이잖아요. 그죠? 물 서비스는 지방 자치단체가 하고, 전력 서비스는 한전과 하고 있고, 가스, 도시,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는 뭐 통신 정도가 예전에 워낙에 이제 경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막 플랫폼을 민간 플랫폼처럼 뭔가 막 혁신적인 게 잘 나올 것 같으면서도 자꾸 깊게 들어가다 보면 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누수라는 이 시장을 제가 어떻게 깨보려고 하는 부분도 실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누수라는 만약에 용역 쪽으로 뭐 제가 비즈니스를 들어가려고 하면 또 그 공공기관 안에서는 그게 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사 협회에 가입을 해서 기술사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과거 3년 동안 뭐 해왔던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실제 공공기관에 명함도 못 내미는 뭐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또 어떤 벽들이 막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 서비스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민간 서비스에서 느끼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컨셉들을 통해서 뭔가를 혁신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아무튼 여지는 엄청 많죠. 왜냐하면은 아직 그 영역은 지금 우리 민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거의 녹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실제 거의 제가 가끔 우리 회사 얘기를 할 때도 수자원공사 사무실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면 한 10년 전에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수자원공사 밖에 나오면은 한 10년 후에 미래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이 공공 쪽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올드하고 폐쇄되고, 약간 예를 들어서 실제 저희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공공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쓰는 건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지하 시설물 정보를 제가 움직이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장흥의 장수도 관리 단장이었는데 현장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나가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 지하 시설물 정보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야, 니네 그 우리 사내망 시스템에 접속해서 거기 GIS 지하 시설물 정보를 모니터에 띄워서 그거 사진 좀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봐라.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떤 정보 보안 규정이나 이런 규제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직도 공공시장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되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장 자체가 한 10년은 더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디커플링하고 어떻게 혁신해 갈 건지를 이제 좀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 한숨만 나올 정도로 너무 규제 장벽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뭐 제가 느끼는 이 공공 서비스형에서의 플랫폼을 혁신한다는 거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약간 느끼는 그런 벽들이 약간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뭐 플랫폼이 양면 시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공공시장에서 플랫폼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제 제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제도 설계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사실 플랫폼도 하나의 제도거든요. 제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룰과 팔러시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 김진아 대표님 오랜만이시네. 우리 김진아 대표님 이 김진아 대표님인지 몰랐네. 오랜만입니다. 그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공유를 하나 좀 해드리면 제가 칼럼을 많이 좀 플랫폼 전략론 칼럼을 좀 쓴 게 좀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공공시장에서 저는 플랫폼이 나오는 것 되게 요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되게 플랫폼스러운 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플랫폼에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규정한 이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단순하지 않아요. 양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스테이지 모델이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지 모델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거든요. 플랫폼으로서. 근데 그 요구하는 사항들을 공공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플랫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거의 한 7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 이제 서치 리절트 뭐 여기 제 이름 달고 이제 플랫폼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컬럼들이 한 3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뭐 플랫폼 전략을 논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여기 네 번째 플랫폼과 이 양면 시장 전략에 대한 고찰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쭉 뭐 그 플랫폼에 대한 키페이퍼들 뭐 집계성한 것들 좀 리스트도 하고 리뷰를 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플랫폼이 결국 단계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면 양측 또는 다측의 상호 다른 이용자 고객 집단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플랫폼에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대부분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1단계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겠지만 교차 보조의 도구라고 하는 이제 instrument of cross subsidiza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교차 보조 도구입니다. 뭐 교차 보조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차 보조의 설계를 플랫폼 사업자가 필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서브시다이징 세그먼트와 서브시다이즈드 세그먼트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디맨드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의 이슈보다는 보조자 그룹과 보조 그룹이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면 시장으로 이제 확대하면 이 양면 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커지면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제3자까지 등장합니다. 주로 이제 브랜드 오너나 광고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가격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교묘하게 가격 구조와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보조하고 누군가는 보조하게 만드는 그 룰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2, 3번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플랫폼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면 시장이 완전하게 특정한 버티컬에서 만들어지면 그 버티컬에서의 양면 시장의 경험을 가지고 호라이즌틀로 나갑니다. 카카오처럼. 카카오 게임에서 시작해서 카카오 택시, 뭐 모빌리티로 확대되듯이 이 교차 보조에 의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진 사업자를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자는 버티컬에서 그 양면 시장의 효과를 그대로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켜서 호라이즌틀 플랫폼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플랫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흡수. 이 플랫폼 흡수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인벨롭먼트라고 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사업자들 M&A를 하고 그 M&A한 사업자들을 이제 교차 보조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자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차 보조의 도구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M&A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공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계 스테이지 모델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1번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2번을 못 만들어내. 2번을. 왜? 공공재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교차 보조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인데 사실은 공공 플랫폼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교차 보조를 굳이 만들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니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별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양면 시장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단계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단계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테이지 모델이. 그리고 어쨌든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플랫폼이 그냥 이게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플랫폼 사업자가 교차 보조의 도구를 활용해서 확보를 해야 돼요. 획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네트워크 효과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네트워크 효과가 교차 보조에 의해서 이제 머니 사이드까지 이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서비스 사이드가 있고 보조자 그룹이 있고 보조하는 그룹을 중간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플랫폼 양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에요. 저는 사실 그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단면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플랫폼입니다. 반쪽짜리. 진정한 플랫폼은 양면 시장을 넘어서 멀티 사이디드 네트워크, 다면 시장으로 확대됐을 때 진정한 이제 이 위너 테이크 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시장에서는 독과점 규제기관 입장에서 보면 와치독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마치 반독점 이슈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기존의 레가시 플레이어들이 헐트 되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규제 이론의 대가인 원래 이제 이 플랫폼을 연구한 경제학자가 장티롤이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규제학자가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라고 규정한 사람이 원래 장티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면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좋은 제가 약간 이제 이게 학문적일 수도 있는데 요 장티롤의 이제 그 이론을 한계 비용과 제가 맞물려서 정리한 게 있어요. 이 양면 시장과 한계 비용. 이라고 하는 저희 버티컬 플랫폼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양면 시장과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제레빈 리프킨이 얘기했던 이거를 제가 비교해서 분석한 아티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양면 시장을 정의한 최초의 경제학자고 장티롤. 이 장티롤이 얘기한 이 규제학자예요, 규제학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양면 시장의 조건들이 있어요. 양면 시장의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면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 교차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격 차별화, 가격 수준에 대한 양쪽 시장에 대한 차별화를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계속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교차 보조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제 이론에서도 이게 양면 시장이냐, 이 사업자가 양면 시장 플랫폼이냐, 그냥 단면,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단면 시장이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활동하는 단면 사업자냐, 이거에 따라서 규제 이론은 바뀌어야 된다. 규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티롤이고, 그것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 택시 때문에 기존의 콜택시 중개업체가 다 사라지고 망했죠.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 약탈적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한 거냐, 아니면 이 카카오 택시에 참여하는 양쪽의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택시 기사와 택시를 효율적으로 잡고자 하는 고객들의 효익을 새롭게 창출한 사업자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양면 시장을 획득한
교차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사업자는 기존의 완전 경쟁 시장이냐, 독과점 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그래서 카르텔을 통해서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와치독이 판단할 수 있는데, 특정 시장의 영무가 딱 정해져 있고 업종이 정해져 있고 그 업종 내에서의 사업자를 기존의 경제 구조 관점에서 이제 획정해서 와치독이 판단하기가 좋은 시장을 단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장티롤은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다. 그게 양면 시장이고, 기존의 단면 시장에서 무 자르듯이 업종별로 나눠서 독과점에 대한 시장 약탈적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 없다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시장이 양면 시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양면 시장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